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몽승입니다. 오늘은 진짜 겉으로만 보면 그냥 기름값 이야기 같고 그냥 항공권 좀 비싸졌네 하고 넘기기 쉬운 주제인데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여행 경비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하늘길의 생명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비행기 표값이 왜 올랐나, 유류 할증료가 왜 붙었나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목적지 찍고 날짜 고르고 결제 버튼 누르면 당연히 비행기가 뜰 거라고 믿는 그 상식, 그 익숙한 믿음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가볍게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이동의 자유가 얼마나 정교하고 위험한 구조 위에 올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왜 항공유라는 아주 까다로운 액체가 있는지, 또 왜 자원빈국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세계 항공 네트워크의 숨통을 쥔 나라가 됐는지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보통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죠. 목적지만 맞으면 되고 날짜만 맞으면 되고 가격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화면 몇 번 누르고 결제만 하면 지구 반대편이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안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익숙함은 현대 자본주의와 고도화된 물류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게 돌아가준 덕분에 만들어진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혈관 하나가 지금 터지기 직전에 임계점까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못하고 표를 사도 못 두고 예약을 해도 비행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셧다운 상황. 이 사태의 중심에는 원유 전체가 아니라 모든 연료가 아니라 오직 하늘을 나는 기계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액체가 있습니다. 바로 항공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석유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 넣는 기름부터 떠올리죠. 휘발유, 경유,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화학제품 만드는 공장 원료 정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심각한 곳은 항공유 시장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기름은 다 같은 기름 아니냐는 생각, 우리 머릿속에 은근히 박혀 있잖아요. 차에 넣는 기름이나 비행기에 넣는 기름이나 결국 석유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항공유 위기의 본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환경과 비행기가 나는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 위와 1만 미터 상공은 그냥 조금 추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연료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갈라버리는 극단적인 세계입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고도는 상공권 하부라고 해도 체감으로는 거의 다른 행성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곳은 영하 50도를 아무렇지 않게 넘나드는 추위가 지배합니다. 지상에서는 멀쩡한 연료도 그 위로 올라가면 전혀 다른 물질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에 쓰는 경유, 그러니까 디젤을 비행기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높이 올라가기도 전에 점점 끈적해지다가 결국 얼어붙어서 연료 공급 라인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엔진으로 연료가 흘러들어가지 못하겠죠. 반대로 휘발유는 어떨까요? 휘발유는 너무 잘 날아갑니다. 기화점이 낮아서 고도가 올라가고 기압이 떨어지면 연료 파이프 안에서 연료가 끓어오르듯 기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먹어야 할 액체 대신 공기 방울이 들어가게 되고 그 순간 엔진은 그대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이 탄 비행기에서 이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그래서 비행기에는 휘발유도 아니고 경유도 아닌 가장 안정적인 성질을 가진 등유를 바탕으로 만든 연료가 들어갑니다. 원유를 정제 공장 정유탑에서 끓일 때 휘발유와 경유 사이에서 뽑혀 나오는 바로 그 등유 계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등유를 뽑아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항공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비행기라는 극한 장비를 위해 조정된 정밀한 산업용 액체에 가깝습니다. 순수한 등유에 여러 특수 화학 첨가제를 아주 정교한 비율로 섞어야만 비로소 비행기 연료통에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얼지 않게 만들고 엔진 내부 부식을 막고 연료가 파이프를 통과할 때 생기는 정전, 기가 폭발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해야 하니까요. 동결 방지제, 부식 방지제, 정전기 방지제 같은 것들이 완벽한 기준 안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유는 그냥 기름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기계와 사람의 생명을 동시에 붙들고 있는 안전 규격 덩어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까다롭게 만들어진 특성 때문에 항공유는 공급망 유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데나 쌓아둘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휘발유나 경유는 가격이 저렴할 때 대형 탱크에 사두거나 국가 단위로 비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국가 전략 비축이도 그런 개념 위에서 돌아가죠. 그런데 항공유는 그런 식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 액체는 너무 예민합니다. 수분이나 불순물이 아주 조금만 섞여도 첨가제 성질이 변해도 바로 비행기에 넣을 수 없는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유는 아무 저장 탱크에 막 넣어두는 게 아니라
수분이 완벽히 차단되고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특수 코팅 탱크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 중에도 계속 품질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이 인프라를 갖추는 비용이 엄청나다 보니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공항도 항공유를 몇 달치씩 산처럼 쌓아두지 못합니다. 결국 항공유 산업은 철저하게 생산과 소비가 거의 동시에 이어지는 즉시 생산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공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급이 하루 이틀만 흔들려도 버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고 항공유 수입 의존도가 큰 나라들, 예를 들면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를 보면 재고가 고작 32일치 수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딱 한 달 남짓입니다. 겉보기엔 한 달이면 꽤 많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 병목이 발생하고 유조선이 제때 안 오고 해상 경로가 흔들리는 상황이 2주, 3주만 이어져도 금세 공항 셧다운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유는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공급이 조금만 어긋나도 나라 전체 국제선 운항이 멈출 수 있다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깐깐한 공급망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이 겹치니까 항공유 가격은 그냥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인다는 뉴스가 익숙하죠. 텍사스산 원유니 뭐니 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름값이 비싸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유를 정제해서 나온 산출물 중 하나인 항공유 가격 그래프를 보면 이야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보통의 시장 그래프 느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배럴당 2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던 항공유 인덱스가 몇 달 사이에 4달러를 넘고 5달러에 가까워지는 상승 곡선을 그린다는 건 단순한 오름세가 아니라 구조 이상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항공사들이 실제로 결제하는 실물 가격으로 환산하면 보통 8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항공유가 순식간에 200달러를 넘고 216달러를 찍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인 원유 가격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데 왜 유독 항공유만 이렇게 폭발하느냐고요. 휘발유도 오르고 경유도 오르는데 항공유만 이렇게 날뛰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고요. 바로 그 이유가 앞에서 설명한 특성 때문입니다. 누구나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저장 시설에 막 보관할 수도 없고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하고 품질 기준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공급망에 약간만 균열이 생겨도 가격이 과장되게 튀는 겁니다. 일반 기름 시장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는데 항공유는 그 완충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 폭등을 정면으로 맞는 건 당연히 항공사들입니다. 항공사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수많은 비용 항목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이 연료비입니다. 적게는 전체 영업비용의 20%, 많게는 26% 이상을 연료에 쓰니까요. 비행기 한 번 띄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기름값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입니다. 항공사들도 바보가 아니죠.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한 해 동안 들어갈 연료비를 미리 예측합니다. 올해 유가는 대략 어느 정도일 것이다. 배럴당 88달러 선점 되겠지 하고 계산하고 선물 계약 같은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묶어두는 헤징 전략을 짭니다. 일종의 방어막이죠. 그런데 그 방어막 위로 갑자기 배럴당 216달러짜리 청구서가 날아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가 비중의 큰 축이 단숨에 2배, 3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이건 이익이 조금 줄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항공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권 가격에서 유류 할증료가 이상할 정도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기본 금액이 두껍게 붙고 전체 표값이 순식간에 2배 가까이 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명확하죠. 가격을 계속 올리면 소비자가 아예 안 타버립니다. 그럼 수익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꺼내야 하는 두 번째 선택지가 훨씬 더 냉혹합니다. 비행기를 아예 띄우지 않는 겁니다. 탈 비행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공항에서 일어나는 연쇄 반응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델타 항공 같은 거대 항공사는 단 한 달 동안 연료비 상승이라는 변수 하나 때문에 4억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냈다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 말은 곧 비행기를 띄울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에 빠졌다는 뜻이죠. 이러면 항공사는 아주 냉정해집니다. 델타나 유나이티드 같은 메이저 항공사들도 수익성이 낮은 노선부터 과감하게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운항 규모를 줄이고 항공기를 경납고로 돌려보냅니다. 유럽도 다르지 않습니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한 달 만에 1000편을 일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고
에어 뉴질랜드도 1100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정비 불량 때문도 아니고 기상 악화 때문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름값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기름 넣고 뜨면 적자가 확정되는 구조 때문에 하늘길이 잘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적기나 저비용 항공사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익 안 나는 외곽 노선부터 단항하거나 주 7회 운항을 주 2회, 3회로 줄이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탱커링이라고 부릅니다. 비행기가 A공항에서 B공항으로 갈 때 기름을 얼마나 싣고 가느냐. 이건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동차처럼 만땅 넣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행기에서 무게는 곧 연비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무거울수록 더 많은 연료를 태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항공사 통제센터는 탑승객 수, 화물 무게, 기상 조건, 풍향까지 세밀하게 계산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연료와 비상시 다른 공항으로 갈 예비 연료만 정확하게 싣습니다. 가볍게 가고 도착해서 현지에서 급유하고 다시 가볍게 뜨는 게 항공 운영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아시아 거점 공항들에서 이 상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주요 국제공항들이 전 세계 항공사들의 우리 공항은 항공유 재고가 부족하니 돌아갈 기름까지 싣고 오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 이건 항공업계 입장에선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기름까지 미리 가득 싣고 오라는 말은 비행기를 의도적으로 무겁게 만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기름통을 실어 나르기 위해 출발 순간부터 더 많은 연료를 써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료를 운반하기 위해 연료를 낭비하는 자기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탱커링의 저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비는 급격히 나빠지고 항공사의 마진은 공중에서 그대로 사라집니다. 여기서 끝도 아닙니다.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현지 사정 때문에 기름을 한 방울도 못 넣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사는 승객 수백 명 숙박비, 식비, 전액 환불 비용까지 전부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선 결론이 너무 냉혹하지만 분명해집니다. 위험 감수하고 무거운 비행기를 띄워 적자까지 떠안느니 차라리 그 나라로 가는 비행기 자체를 안 띄우겠다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베트남으로 향하던 국제선 노선들이 기름이 없어서라는 너무 원초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이유로 취소되기 시작합니다. 최첨단 제트 엔진, 레이더, 자동 항법 장비를 갖춘 기계들이 결국 땅 및 저유소 한계 앞에서 멈춘다는 게 지금 이 위기의 가장 섬뜩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비행기 표값이 비싸지는 수준을 넘어 표를 사도 목적지 기름통이 비어 있으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동의 자유가 기술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급유 인프라라는 아주 기초적인 조건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기묘한 반전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항공유 대란 속에서 글로벌 물류망에 숨통을 틀어쥐고 있는 아주 특별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고 정작 자기 땅에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자원빈국인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항공유 시장에서 밸브를 쥔 나라가 됐을까요? 이 역사를 이해하려면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원유 수급망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많은 나라가 자국 인프라부터 지키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합니다. 자원국수주의가 드러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국 수급 안정을 이유로 항공유, 휘발유, 디젤 같은 정제 석유 제품 수출을 강하게 제한합니다. 이 결정은 주변 국가들의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특히 베트남이 크게 흔들립니다. 베트남은 항공유 소비량의 7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동안 큰 비중을 중국과 태국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밸브를 잠그고 태국도 자국 사정이 빠듯해서 수출 중단 쪽으로 움직이니 베트남은 순식간에 생명줄이 끊긴 셈이 됩니다. 국내선부터 잘라내며 버티고 있지만 국제선 정상 운항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벼랑 끝으로 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 앞에서 인프라가 약한 나라가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반면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기름이 안 나는 나라가 세계 최상위권 항공유 공급국으로 군림한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유사들이 해외로 수출한 석유 제품 총액이 478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도화된 기술과 깐깐한 품질 기준이 필요한 항공유 단일 품목 수출 물량만 9,200만 배럴입니다. 금액으로는 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전체 석유 제품 수출액의 약 18%가 오직 비행기를 위한 기름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연히 얻어진 위치가 아닙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내수 시장 한계를 넘기 위해 중동에서 원유를 들여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설비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 구조를 키웠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유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고부가 가치 품목 중 핵심이 바로 항공유였던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는 한국의 정제탑에서 나오는 항공유에 크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최고의 고객이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에너지 독립을 자랑하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한국 항공유 수출 동향을 예의주시한다는 사실 듣기만 해도 묘하죠. 미국은 원유 생산량이 많지만 원유를 캐내는 것과 항공기에 늘 고급 항공유로 정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정제산업은 노후화와 환경 규제 등으로 생산 여력이 약해졌고 자체 항공유 생산 체력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영토 구조 때문에 물류 비효율이 심합니다. 미국은 석유 공급망을 여러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그중 캘리포니아가 포함된 서부 지역은 거대한 로키 산맥 때문에 중부나 남부에서 생산한 기름을 파이프라인으로 넣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문제는 그 서부 지역에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초대형 공항들이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막대한 항공유를 소비하는데 가까운 데서 충분히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서 가져오느냐? 미국 내륙에서 기차나 트럭으로 비싸게 끌어오는 것보다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 울산이나 여수에서 대형 유조선에 실어오는 게 훨씬 경제적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 통계를 보면 쿠웨이트, 인도, 대만, 캐나다, 일본을 다 합쳐도 한국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식의 구조가 보입니다. 특히 미국 서부 지역은 자체 소비 항공유의 20%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수입 물량의 85%가 한국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캘리포니아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이 소모하는 전체 항공유의 약 17%가 한국산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쉽게 말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뜨는 비행기 5대 중 1대는 한국 정유산업이 만든 기름을 태우고 하늘로 오르는 셈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항공산업은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원유 수급 불안은 여전히 살아있고 항공유는 구조적으로 대체가 어려우며 공항 재고는 생각보다 얇고 항공사는 연료비 압박으로 노선을 줄이고 일부 지역은 탱커링이라는 비정상 운영까지 감수해야 하고 공급망 곳곳에서는 수출 제한이라는 자원 국수주의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한국까지 국내 기초 산업 보호를 이유로 항공유 수출을 강하게 통제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문은 바로 그 가능성을 섬뜩하게 던집니다. 한국은 이미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을 통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더 악화돼서 우리 공항 넣을 기름도 부족하다. 이제 정제 석유 제품 수출 전면 중단이라는 결단이 나온다면 세계 하늘길은 사실상 종말 수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미국 서부 경제의 심장인 캘리포니아 공항들이 먼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미국 내 물류망도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거점 공항들은 급유를 못 받아 항공기들의 거대한 주기장으로 변할 수 있고 항공사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며 글로벌 운송망은 심각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 기묘하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역설적으로 에너지 안보 최전선에서 주요 국가들의 하늘길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이 대단하다는 식의 자랑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눈에 잘 안 띄는 한 종류의 연료,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저장 조건을 가진 액체 하나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와 이동의 자유, 국제 물류와 관광, 항공사 생존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니까요. 결국 우리가 주유소 영수증을 볼 때 느끼는 기름값 부담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 표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표를 사도 탈 수 없는 세상이 올 수 있고 현대 문명이 너무 당연하게 누려온 이동의 자유가 생각보다 훨씬 얇은 기반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항공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세계 하늘길의 혈액입니다. 그 혈액이 얼어붙거나 막히면 초대형 항공기도 활주로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그 혈액을 정제해서 공급하는 핵심 밸브 중 하나를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공유는 휘발유도 경유도 아닌 등유 계열을 베이스로 하되 영하 50도에서도 얼지 않고 엔진 부식을 막고 정전기 위험까지 통제해야 하는 특수 첨가제가 섞인 아주 정교한 연료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보관할 수 없고 일반 비축유처럼 오래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 공항과 국가들은 생각보다 얇은 재고 위에서 버티고 있고 공급망이 조금만 꼬여도 셧다운 위험에 들어갑니다.
가격은 원유보다 훨씬 가파르게 튀고 항공사는 연료비 급등 앞에서 표값을 올리거나 노선을 잘라내는 선택밖에 남지 않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처럼 현지 급유 불안이 커진 공항에서는 돌아갈 기름까지 싣고 오라는 탱커링 압박이 생기고 그 자체가 또 적자를 키웁니다. 중국과 태국이 수출을 좁히면 베트남 같은 수입 의존 국가는 바로 위기로 몰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2024년 석유 제품 수출 478억 달러, 항공유 9,200만 배럴 89억 달러, 전체 석유 제품 수출액의 약 18%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글로벌 탑티어 공급국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서부처럼 자체 생산보다 수입 의존도가 큰 지역은 한국산 항공유에 크게 기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사실상 세계 하늘길의 중요한 밸브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비행기 연착이 왜 생기냐, 여행 가려는데 표가 왜 이렇게 비싸냐 수준에서 끝나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술은 가장 첨단인데 그 기술을 지탱하는 바닥은 의외로 아주 아날로그적이고 그래서 더 취약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원이 없다고 약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제와 공급망과 산업 전략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세계 시스템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오늘 원문이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해몽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시스템 뒤에 숨은 구조를 하나씩 벗겨보는 이야기, 앞으로도 더 깊고 더 흥미롭게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